누구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메시지 입력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이 많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처음인데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메시지 입력창에 메시지를 해주셔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메시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가 정확히 되게 되어지면 일단 수업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는 부분은 이제 그 메시지 입력창에다가 본인 이름을 쓰시면 이 수업에 참여를 하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분이죠.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을 딱 맞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약선 본초학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 6류편의 일부를 했지만 6류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하면서 6류편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고생들이 많이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전염력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거의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진범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육류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키우고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분뇨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스가 발생되어지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유해 물질 속에 또한 미생물들과 바이러스들이 이제 전염이 되게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염병은 가축을 키우면서부터 가축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생겨날 수도 있었다.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7장 6류편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류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류편입니다. 우리가 그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육류와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렵이라고 하는 부분과 채집에 대한 단어를 볼 때 수렵은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집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널리 찾아다니면서 이제 모으는 것을 채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히 곡류라든지 과일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곤충류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육류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육류를 섭취를 거의 이제 날마다 하고 있고 매 끼니마다 밥상에 이제 육류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은 언제부터 가능했었으며 이러한 일이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가설을 꼭 세워서 그 가설대로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책들 속에서 그리고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1억 년 전에 구석기의 사람들은, 그 1억 년 전의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을 먹고 살았을까, 이제 이런 내용의 부분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았을 때 과연 사냥을 하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백질 섭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설을 추론했었던 부분은 이제 동굴의 벽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알탐이나 뭐 동굴 벽화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동굴을 보게 되면 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생활상 속에서 보니까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동물들이 있어 사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인류, 우리의 조상들은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하고 생명활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냥의 방법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부족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냥은 뭐 단순한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더 막강한 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뭐 활이라든지 뭐 도가사를 쏘는 뭐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전했는데, 이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다 보면은 과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시대에 얼마만큼 그 사냥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돼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냥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단백질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돌멩이를 쓰다가 활을 쓰다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며 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부분들도 역부족이라 하니까 또 다른 것을 개발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총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알고 보면은 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기도 했었지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개발되어 있었고, 이 먹을 것을 위해서 개발된 부분을 가지고 전쟁도 했는데, 전쟁을 치를 때도 목적이 그냥 전쟁을 해서 어떤 부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지만 총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기 이제 우리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멧돼지 한 마리를 제대로 사냥을 못해 총으로 이제 해도 잡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마리, 많게는 수십 마리의 사냥개를 대동해서 이 멧돼지를 잡아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사냥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었지만, 사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동물들을 죽이고 그 동물들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에,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인구들의 많은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그 다큐를 했었죠. 근데 그 다큐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냥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평생을 밀림 속에 살면서 사냥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사냥 방법은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의 결과도 역시 녹록치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냥한 내용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십 명이 앉아서 그냥 그 원숭이 한 마리 잡아온 걸 가지고 이게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를 수가 없죠. 뭐 그것도 이제 윗사람부터 이제 힘이 센 사람부터 먹다 보니까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아녀자들 같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조금밖에 먹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강력하고 날렵하게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먹음직한 동물들을 과연 정말로 연약한 한 인문학자는 인간은 참 하자가 많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있으면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누운 자리 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키워도 1년, 2년 돼야 1년이 지나서 못 걷는 경우는 2년까지 가야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거의 20년, 30년까지 의지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굉장히 하자가 많은 동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하자가 많은 그렇게 연약한 그리고 다른 방향의 뭐 예술적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그 인간이 과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인하고 강력하고 예전에는 이런 동물보다 더 훨씬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한 동물들을 과연 사냥하기가 쉬웠을까? 굉장히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사냥 방법을 통해서도 역시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의 눈물에서도 그렇게 육류를 통해서 섭취가 부족하니까 기어다니는 뭐 그 개미를 뭐 잡아서 먹는다든지 뭐 그 애벌레들을 이제 잡아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있었더라 이거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제 또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식용 애벌레들 곤충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장수풍뎅이나 갈색 저걸이라든지 흰점박이 뭐 꽃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대두 생태 뭐 계란 닭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부분을 그 성분 조사를 해보게 되어지면 탄수화물 단백질의 지방 비 자체가 육류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식물망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곤충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가 그래도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맛이 좋다라고 하는 식감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이러한 식재료들에 비한다 한다면 많이 향상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비타민군이라든지 비타민 뭐 B3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인이라 같은 그런 무기질 성분들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곤충으로 단백질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또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뭐 이런 일석이조의 여러 가지 효과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몸의 유전자는 수만 년의 진화와 유전을 거치면서 곤충과 육류 중에 어디에 적응이 더 잘 되어 있었을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에 더 적응을 잘했을 것 같아요. 곤충으로 단백질을 더 섭취가 용이했겠어요? 곤충으로 단백질을 더 섭취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육류를 통해서 했을까요? 물론 이제 육류를 조금 확대하게 되어지면 큰 육류와 작은 육류로 나눌 수 있겠죠. 곤충류 같은 경우도 뭐 파충류로 나누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작은 곤충들을 이 파충류, 뭐 척추동물이 아닌 또 이 파충류 같은 경우 뭐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막 이런 곤충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들도 과연 이제 육류의 범위로 뭐 번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먹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막 그 잡기 힘든 뭐 들소라든지 소라든지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무식하게 더 강력한 동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과연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육류에 더 적합하게 우리의 유전인자가 세팅되어 있을까? 아니면 곤충에 더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 곤충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켜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것이 더 잘 됐을까? 아니면 육류를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시켜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것이 더 용이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역시 아마도 곤충을 먹고 그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단백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가 용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유전인자는 그 부분에 기억을, 우리의 유전 정보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에 아직 더 익숙할 것이다. 오히려 육류는 생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왜 그토록 육고기를 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맛은 어떤 것일까? 과연 그게 육고기의 맛일까? 아니면 소금 맛일까? 아니면 양념 맛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육고기를 갈구하고 육고기를 막 먹는다고 하지만 육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양념을 먹으면서 맛있는 육고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양념 속에 들어있는 중독 성분에 있어서 그 양념에 중독돼 가지고 육고기를 먹는 거에 육고기의 맛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육고기를 먹는 사람은 약간의 소금을 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소금이나 양념을 가하지 않고 먹게 되면은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먹어도 살을 안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서 육고기를 많이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육류의 중독, 그리고 그 육류의 중독을 어찌할 수 없다 한다면 양념의 중독일 텐데 이 양념을 정말 약이 되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싶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은 1번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육고기는 짧은 사육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몸에 충분히 적응되었을까? 혹 단백질의 섭취량은 높였으나 건강에 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약선에서는 거의 모든 육류를
거의 모든 육류를 발물 음식으로 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주의를 요하고 주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육류의 양을 그나마 줄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살코기 같은 경우는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약선에서는 과연 육류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대안점으로는 살코기의 양은 줄이고, 오장육부 같은 그 고기들 속에 들어있는, 육류 속에 들어있는 장기 종류들은 사용을 확대하고, 또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곤충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느닷없이 오늘 뭐 유전인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육류 섭취가 과연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나 육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념을 사실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김홍여 선생님하고 노현진 선생님, 권정희 선생님 참여를 하여 주셨는데, 역시 항상 부지런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 노현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하시는데 어쩌다가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출석만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계신가 모르겠네. 참,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저도 혹시라도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권정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권정희 선생님 결국에는 고기는 양념 맛이다고 이렇게 이실직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양념으로 약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기는 우리가 너무 언제부터 고기를 그렇게 잘 먹었다고 고기 아니면 안 먹고, 고기가 적으면 너무 고기 양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게 진리냐면 우리의 몸은 그다지 고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다지.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은 어찌 보면 곤충을 통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사냥의 도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구였을 수도, 그런 동반자였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반가우신데, 아무튼 제가 질문은 다 채팅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질문하면 그 질문을 미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잠깐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바 너무 반갑습니다. 당분간 대면 대학을 하기 전까지는 토요일 날 이 시간에 10시부터 약선 본초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취합을 해서 온라인 강의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고기를 우리가 늘 보아 오셨듯이 지상부와 음지지상부, 양지지상부와 음지지상부, 그리고 지하부와 양지의 지하부와 음지의 지하부를 이렇게 나눠볼 때, 사실 육고기에 대한 부분은 다 양지의 지상부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선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음지 지상부에서 거의 다 사육이 되고 있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든 식재료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식재료는 그 성격과 그 성질과 그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이 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선생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서 좀 그러면 나라별로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세계 지도 제가 좀 작업을 했어요. 세계 지도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지도가 놓여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제가 그림을 보여줬느냐, 잠깐 이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그 그림 아니네요.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소고기를 첫 번째로 하게 될 텐데 소는 과하면 다 똑같은 놈의 소일까?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한우들만 먹다가 조금씩 발전되어지면서 한우만 먹었었던 옛날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의 소들도 막 먹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소는 싸니까 또 막 먹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소가 방목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육을 해서 키우는 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거시기한 게 있는데 이걸 외국에 있는 소를 또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육하는 소의 성격도 양집하는 곳에서 양지에서 방목에서 키웠던 것을 음지에서 이 사육하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유기농 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당 약 300평의 면적 속에서 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300평 면적의 방목에서 키우느냐? 안 그래요. 300평 정도의 땅에서 초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풀을 뜯어다가 키운다는 것이지, 유기농 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철창에 갇혀서 사실 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의 수입산 소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그의 성질머리는 우리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재료를 주위 환경을 놓고 구분을 하듯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듭해 나가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깨달음에 그리고 그 공부의 깊이에 도달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 한다면 이게 노르딕이라고 하는 곳에서 키우고 있는, 지금 노르웨이 반도에서 크고 있는 소와 이 냉대 기후대에서 살고 있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서 크고 있는 소와 이 녹색 포함을 시키고 있는 온대 기후에서 자라고 있는 소와 이 붉은색 기운이 있는 게 열대 기후인데 이 열대 기후에서 크고 있는 소와 여기 지금 그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살색에 되어 있는 지역, 그 건조기후 사막 같은 곳에서 자라는 소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이 다르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각각의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그 지역과 균형을 맞추면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면서 생존해오고 있는 겁니다.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대 지방에서 크고 있는 소들은 성질머리가 한량 온열로 따져서 본다고 이야기했을 때 따뜻할 수 있어요. 따뜻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한대 지방에서 얼어 뒤져버리죠. 죄송합니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그와 반대로 열대 기후에서 자라고 있는, 열대 기후에서 크고 있는, 그리고 열대 기후에서 방목을 해서 키우고 있는, 열대 기후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소나 소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차갑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역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대 지방에서 사계절을 경험했었던 그 소들과 극단적인 한대 지방과 한대 지방, 냉대 지방과 한대 지방과 그다음에 이 열대 지방에서 자란 것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몸이 항상 차가운 사람이란다면 수입 쇠고기를 먹는다고 봤을 때 어, 어떻게 본다면 한대 지방 시베리아 같은 데서 수입한 것을 먹는 게 더 좋아요.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 한다면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수입산이면 어디서 수입을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은 식재료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식재료를 알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건강 상황을 알게 되어진다 한다면 백전백승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알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국내 환경으로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역시 한대지방과 그 열대지방 그리고 온대지방의 어떤 차이들이 있듯이 만약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잠깐만요. 이 국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이 고산지대라든지 이 건조 지역에서 자란 소들은 그러면 어떻겠는가? 건조지대에서 자라는 것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적어도 얘들은 건조한 피부 건조증이 있는 아토피 같은 이러한 정도의 증상이 있는 애들이 만약 육고기를 먹는다 그러다 한다면 그 부분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 소들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자란 소를 만약에 먹는다 한다면 육고기가 그렇게 또 아토피만큼 피부 건조증이 있는 사람에게 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조한 지역 사막 같은 데 근처에서 자란 소 같은 경우는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에게 더 맞는 것일 수가 있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한대 지방에서 자라는 것들, 몸이 뜨거운 사람은 열대 지방 같은 데서 자라는 것. 그냥 평이한 사람들이라든지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나라가 온대 지방이니까 온대 지방에서 자란 것들을 수입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제가 미국을 빼버렸어요. 하도 미국이 갑질을 하니까 그리고 좀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빼긴 뺐는데 상당히 좀 그러긴 합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를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제주도에서 자라는 방목에서 키운 소, 사육을 하는 소, 만약에 울릉도에서 키운다면 울릉도에서 키운 소, 산악지대에서 키운 소라면 중부 내륙 지역에서 키운 소라면 중부 내륙 지역에서 키고 그 다음에 남부 해안 지역에서 자란 소라고 한다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그러나 매 순간 식재료를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A 플러스 A 트리플 쓰리 플러스다 이걸 점검하는 것보다 얼마나 거기에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어떤 산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또 어떻게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엄청스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소고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육류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은 같이 쓰면 좋고 어떤 것은 같이 쓰면 안 좋은가 이걸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러분들 이 밴드가 1시간밖에는 라이브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이 딱 지나게 되어지면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쉬다가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제가 온라인 그 창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10분 후에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이니까요. 10시 33분이니까 27분 정도 남아 27분 정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는 뭐 국이잖아. 대추, 황기, 감자, 계란, 샐러리, 대파, 우엉, 그 다음에 양파, 가지, 토마토, 아니 토란, 그 다음에 무, 시금치, 대파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좋은 거지만은 밤이나 돼지고기나 술이나 홍설탕이나 그 다음에 부추, 생강, 뭐 우유, 뭐 이딴 것들과 같이 쓰게 되어지면 좋지가 않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육고기 중에서 봤을 때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쓸 때 가장 좋은 것은 구기자나 양파나 마늘이나 파나 이런 것들 대파들 종류들은 뭐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 육고기 중에서 같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은 조금 따뜻하고 뜨거운 그런 종류의 것들에서는 마늘이나 뭐 대파 같은 게 양을 줄이고 좀 차가운 것들은 이제 그 부분을 그나마 좀 써도 좋지만 좀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들은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단적인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그 육류에 대한 부분에서 뭐 어떤 것이 따뜻하고 어떤 것이 차가운가 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오골계,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 뭐 멧돼지고기, 선지 이 부분은 평하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뭐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뜨겁기도 하고 따뜻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멧돼지도 비교적 어, 돼지고기가 차갑다 한다면 평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따뜻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아주 일반적으로 평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식재료 부분에서 뭐 마늘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 매운맛이 나는 향신료들을 조금 그나마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뭐 그 닭고기, 참새, 개고기 뭐 이런 데는 마늘이나 양파나 대파나 막 이런 것들 쓰는 건 부적합합니다. 왜? 뜨거운 것에서 더 불질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 토끼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뜨거운 향신료들이 들어가도 됩니다. 왜? 조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이 양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일본에서도 15번까지 고기가 주 재료라고 한다면 부재료가 양념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양념, 부재료와 양념이 이제 포함되는데 부재료와 양념을 통해 가지고 이 식재료들의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강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소고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한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신토부리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한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소고기가 그래도 좋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고소들을 이제 쭉 보시다 보게 되지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소고기가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의볼록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감을 위해서 먹었을 때 부드러운 맛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고기 부위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잠시 동안 나의 입맛을 돋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건강에는 또 그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고기 여기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그걸 이야기할 경우에 제가 사실 여기 있는 소고기의 영양 성분 보기 이전에 생태 환경 실제로 이 부분을 찾았는데 제가 초보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만약에 국내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남방 쪽에서 제주도 정도에서 자란 것인지 아니면 저 백두산에서 개마고원 같은 데서 큰 건지 이 정도 이거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이렇게 보면은 수입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수입산이나 국내산이면 다 땡큐 이렇게 하기보다 적어도 제주도 건지 아니면 개마고등 건지 울릉도 건지 산악지대 쪽에서 큰 건지 중부 내륙 지역에서 큰 건지 남부 해안도로에서 큰 건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들마다 다 다를 거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입산이라 한다면 한대지방이나 냉대지방에서 큰 건지 아니면은 바로 열대지방에서 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큰 건지 아니면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란 건지 아니면 온대지방에서 이렇게 자란 건지 정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이놈아들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결국엔 성질대로 노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성질이 우리 몸속에 녹아진다 한다면 우리도 그 성질이 대로 되잖아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뭡니까 요즘 애들이 그냥 굉장히 반항기가 많고 굉장히 여기저기 막 대가리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머리로 받는다. 왜 그러냐? 이게 막 받는 그 소젖을 너무 먹고 크다 보니까 우유를 먹고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유 우리 홍민숙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좀 늦게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아마 켜질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른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뭐 기다리시지는 않았겠지만 제 얼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환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생태환경으로 표현을 지금 되고 있죠. 생태환경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내산과 수입산이나 이게 평야에서 자라느냐 고산지에서 자라느냐 습늪지에서 자라느냐 사질토에서 자라느냐 강에서 자라느냐 강에서 자라는 소도 있어요. 물소 같은 거 바다에서 자라는 소는 없어요. 안 크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들을 해보고 그 체크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의 성질머리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여러분들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약선 교육을 받았던 다른 곳에서 전문적으로 받았던 그 약선인들보다도 약선 교육을 받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주 대단한 마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태 환경은 뭐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표시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표시를 하실 줄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소고기를 구입을 했는데 방목에서 키운 거다 그 식재료가 방목에서 키운 거다 한다면 이 양지의 지상부위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육한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음지에서 큰 거예요. 그 음지에서 불 켜놓고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지에서 온갖 악취를 좋은 공기가 아니라 악취를 맡으면서 큰 거란 말이에요. 그 악취도 그냥 잠시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악취 속에서 자라는
고기를 먹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소고기는 그 영양 성분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피상적인 건데 소고기의 부위가 각각 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육고기 부분을 60g을 놓고 봤을 때 열량은 어느 정도 되고 탄수화물 여러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채취를 어떤 시기에 그 도축을 했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큰 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의별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실력은 안 들어요. 어렵지만 물어봐야 돼. 어렵지만 내가 먹는 이 소고기는 과연 차가울까? 시원할까? 따뜻할까? 뜨거울까? 아니면 평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알 것 같은 사람한테 같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권정희 선생님께서 과연 방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방목하는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방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서산 같은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소규모의 그 자기들끼리만 먹기 위해서 그리고 예약제, 계약제로 해서 키우는 그러한 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방목을 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요. 봄, 여름, 가을까지. 겨울은 여전히 이제 사육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키우는데 다른 사료는 안 먹이고 건초를 먹이면서 키우고 있기도 하죠. 제주도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주도까지는 가면서 이제 보면 서산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방목에서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나 그 유기농 소를 키우는 그 지역에 가서 유기농 소를 가지고 어떤 명인 심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역시 유기농 소인데도 엄청나게 막 냄새가 악취가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축을 키우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그분과 관계가 돼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이런 좀 혐오감이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제 느낌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재료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유기농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데거든요. 이제 제가 2달 전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유기농 우유, 유기농 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 가둬서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소 한 마리를 키울 때 그 한 마리가 배당되어 있는 땅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300평이에요. 300평이 부족하게 되면 유기농 소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밀집에서 키우는 그런 그 소에 비한당한다면 훨씬 더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참 아직은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김봉여 선생님 제 늑대까지 이렇게 더 봐주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자, 한 13분 정도 남아있어요. 13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잠시 10분 쉬고 나서 다시 채팅창을 열겠습니다. 이 밴드가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유념하시고 10분에 꺼지게 되어지면 그냥 나가버리지 마시고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제 수업이 이제 1시간밖에 못했으니까 꼭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소고기를 다시 보게 되면 소고기의 상황으로 봐서 소고기는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 그 양이한 사람들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기운을 보강하면서 양기 보기하고 건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장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장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는 비양을 세워요. 양을 양기 비장의 양기를 세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양기는 기운 기자와 거의 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음기가 보충되기보다 오히려 양기가 보충되어지고 양기를 보충하게 되면 기운과 같이 보충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근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기운과 양기와 관련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는 바로 양을 보호하는 쪽에 더 강하다. 그리고 기를 보호하는 데 좋겠고 습열이 있고 담습이 있는 데는 아니 습열이 있는 데는 사용하게 되지면 안 돼요. 이 양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열이 더 올라가서 이 습한 것이 위로 더 상충해서 머리를 더 혼돈스럽게 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열감을 더 느끼게 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담습이 있는 경우로 인해 가지고 양기가 허해서 담습이 있다든지 기가 잘 돌지 않아서 담습이 생성된 거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담습이 있는 경우에도 소고기가 좋죠. 그리고 담습이 있으면은 비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비장이 운하 공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장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곧 담습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혈들 혈어라고 하는 어혈이 아니라 혈어예요.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혈은 피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혈어라고 하는 건 피가 엉켜서 잘 돌지 않는 것을 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시 소고기의 부분은 보기 증상과 건비 증상, 건비 효능과 강진내 증상을 통해 효능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쓰면 좋은 건 뭐 구기자 대추, 빈혈이 있는 사람은 구기자와 대추를 같이 소고기와 사용을 하게 되지면 좋겠죠. 기운이 약한 사람, 말 그대로 사지가 항상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에다가 황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을 북돋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운을 북돋고 근력을 강하게 하면서 운하功능을 막강하게 되면 기운은 생기거든요. 자, 우리 김전 선생님 잠 오신다고요? 작가에 금방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볼을 꼬집으면서 좀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와 계란을 같이 쓰는 거, 소고기와 감자를 같이 쓰는 거 참 좋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하는데 옆에다가 감자 같이 올려서 넣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감자의 엽산이 영양을 골고루 잘 흡수할 수 있게 해가지고 또 이 위 점막을 보호해서 흡수를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계란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신진대사를 조절해 가지고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그런 능력이 증강이 되고요. 샐러리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양파는 세포 노화를 막고 신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가지와 함께 먹게 되어지면 체력이 증강되지죠. 뭐 대파 영양 흡수를 느리게 되어지고 우엉토란 무와 같이 쓰게 되면 열을 내리면서 해독작용, 안과 질환이나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소, 간과 시금치를 같이 쓰게 되어지면 영양소를 서로 보충하고 보혈작용에 노년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소, 간 같은 경우는 봄철에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유년기의 아이들에게는요. 그러나
만약에 갱년기에 그 여성들이나 갱년기 남성들이라고 한다면 봄철에도 소, 간과 시금치를 같이 써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서로 보충하고 이 보혈작용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밤을 참 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조금 더 이제 여러 어, 조리서 고조리서의 내용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음선종요라고 하는 고조리서에서는 그 우육은 불가 율자와 동식이라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불가하다. 여기 그럼 율자가 뭐냐? 밤이거든요. 그래서 밤과 소고기는 함께 같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고기와 밤은 동양의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볼 때도 밤 속의 비타민 C가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미량 원소와 쉽게 반응해 가지고 밤의 영양 가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구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소고기를 생각하게 되면 밤이 참 맛있고 좋으니까 맛있는 건 뭐 다 집어넣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맛있고 값진 것을 넣게 되면 그게 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넣은 것은 그냥 약선 음식이라고 막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뭐 대충 좋은 거 넣으면 그냥 뭐 그래 소화 잘 되고 그냥 기분도 좋고 그러면 약선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다가 이제 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무당이 사람 틀렸네. 선무당이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실수로 그 뒷걸음치다 생쥐를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긴 하지만 아무튼 꼭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대충 하고 이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술이나 부추나 생강, 홍설탕, 우렁, 그다음에 소간이나 그다음에 소간에 이제 그 비타민 C 식물과 메기 장어들을 같이 쓰게 되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첫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지금부터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채팅방을 실시간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자꾸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힘 내려놓으세요. 힘을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려놓으세요. 고기가 왜 고기여? 살이 많으니까 고기인데 그래. 그 말을 다음 시간에도 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우리 선생님은 왜 안 들어오셔요?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밴드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아무튼 우리 혹시 10분이 넘을지도 몰라요. 이게 근데 10분 정도에 들어가지고 채팅창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이게 이제 얘가 저장을 하거든요. 핸드폰이 저장하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선생님이 4장까지 먹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답입니다. 중요한 왜 4장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4장이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일단 라이브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